자, 이번 시간에는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내용이 전부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좀 상당히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내용이 조금 얕은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화윤리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윤리학은 이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진화생물학과 윤리학의 합성어입니다. 진화생물학과 윤리학이라는 두 학문이 같이 결합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진화 생물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진화의 과정 또는 진화의 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진화 윤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것이 결국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생물 한 종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음, 어떤 종의 발전을 위해서 진화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화의 산물은 진화를 위해 자연 선택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이 용어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사용한 용어인데 결국 인간의 인간이 지금 진화의 과정 동안 보여주었던 다양한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결국은 인간의 진화에 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은 계속 진화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점점점 퇴보해서 사라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윤리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것이 결국 진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또는 진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화 생물학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어, 최근에 이 진화 생물학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진화론적인 특징과 윤리의 어떤 연관성을 어떤 관련 짓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몇 개만 예를 들어주면 먼저 인간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직립보행과 인간의 윤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배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직립보행과 배려의 관계가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어, 이 직립보행은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과 다르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또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진화적 변화입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인간은 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 사용이 가능해졌죠. 손 사용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손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종들을 이제 지배할 수가 있게 되었죠. 결국은 이 직립보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 진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립보행과 과연 윤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인간의 시야가 좀 넓어졌다 또는 성대가 이제 곧게 펴지면서 발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종과 다르게 어떤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어떤 진화에 따른 혜택들이 있었는데 혜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혜택에 반대되는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 골반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골반의 크기가 작아진다. 조금 이제 의아할 수 있죠. 골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도대체 왜 어떤 진화의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가, 직립보행의 단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이 골반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것은 또 이걸 의미합니다. 낳을 수 있는 새끼, 그러니까 뭐 새끼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냥 인간을 다른 동물과 그냥 비슷한 하나의 어떤 생물 종으로서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새끼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것은 낳을 수 있는 새끼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낳을 수 있는 새끼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와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의 새끼를 이제 송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달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로 직립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의 뭐 온전한 생물학적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걷기 위해서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좀 찾아다니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어떤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 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미가 뱃속에서 다 키운 상태에서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어떤 그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산모에게 큰 위험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키워서 최대한 키워서 출산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까지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좀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 미숙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배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윤리적 장치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어린아이를 약 3년 또는 그 이상 계속 보살핌을 통해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본인이 받았던 이 배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배려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적응 기제이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좀 비록 다른 포유류에 비해 미숙한 아이를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바로 배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진화생물학 또는 진화윤리학의 대표적인 입장이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직립보행과 관련된 것도 있고,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서라는 개념을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서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서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동양에서는 겸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겸해와 또 비교하기 위해서 서를 다른 말로 별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자, 우리는 흔히 이제 겸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진화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챙기는 것이 우리 종의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겸해보다는 별해가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바로 이 진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어떤 진화 윤리학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다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경윤리학입니다. 음, 신경윤리학도 마찬가지로 진화윤리학과 두 학문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이라는 학문과 그리고 윤리학이라는 학문의 합성어이자 공통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음,
신경과학과 관련된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최근에 좀 많이 개봉을 했었는데, 신경과학은 기본적으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과학입니다. 결국 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활동, 행동이나 사고나 모든 것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경과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경윤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도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윤리도 결국은 뇌의 부위라든지 또는 어떤 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신경윤리학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음, 사람 이름입니다. 피니어스 게이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윤리학을 뭐 신경생물학이나 신경과학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를 알 수밖에 없는데, 게이지라는 사람이 철도 이제 공사 현장의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공사 도중에 이제 이 철근이 머리를 관통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이 피니어스 게이지가 아나 전전두 피질이라는 어떤 뇌 부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 부위에 손상을 입고 나서 가까스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제 그 이전에 게이지가 보였던 어떤 성실한 모습 또는 도덕적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특정한 뇌 부위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과 또는 윤리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도덕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도덕성과 관련된 인간의 뇌 부위와 관련해서 공감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코모 리졸라티라는 그 신경과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 뇌의 부위와 어떤 그 인간의 감정 또는 뭐 동물의 감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에게 이제 주로 이제 뇌를 측정할 때, 뇌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이제 fMRI라는 새로운 어떤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뭐 EEG라는 것을 통해서 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전파라고 해야 되나? 뇌파 차이를 통해서 뇌 활성화를 좀 측정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실제로 살아있는 원숭이의 뇌 부위에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그 뇌 부위가 될 때마다 나오는 미세한 전기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 부위가 지금 활성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측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원숭이의 뇌에 막 수많은 전극을 꽂아놓고 이 원숭이가 활동할 때마다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막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이제 실험 중이 아니었고 실험실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이렇게 땅콩을 먹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원숭이는 땅콩을 지가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있는 사람을 본 거죠.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치 자신이 이 그 자신이 평소에 땅콩을 먹을 때와 똑같은 뇌의 영역과 이 공감 뉴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거울 뉴런이 같이 활성화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아, 결국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 뉴런이다. 이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 주로 사이코패스들이 이러한 어떤 공감 뉴런이 손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뇌의 부위나 뇌의 작동의 어떤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 윤리적인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윤리학입니다.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은 전부 다, 이 모두 다 어떤 과학적인,
윤리적인 어떤 행동이나 윤리적인 감정에 대해서 윤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은 전부 다 사실적인, 과학적인 사실, 그렇죠? 이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치나 또는 당위성을 추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말은 뭐 메타윤리학자로 되게 유명한 헤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사실 뭐 이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윤리학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자연적인 사실, 그러니까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치와 당위성을 도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음, 어,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담배를 바란다라는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디자이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이건 일종의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담배 피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담배를 선호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일종의 사실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애연자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고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한번 당위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피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말로 봤을 때 바란다와 바람직하다라는 말이 좀 다소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이 desire라는 이 동사에서 바람직하다라는 desirable이라는 형용사가 도출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당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것은 바람직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로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 그래서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오류가 이 자연주의적 오류가 됩니다. 어, 이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에 대해서 윤리학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 내용이 이 자연주의적 오류는 실제로 이 언어 영역 시간이죠.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에 종종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방금 쌤이 설명했던 이 정도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비문학을 푸는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등교 계약했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